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이번 주 시황 분석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시황은 물론 뭐 제가 항상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지만 정말 이번 시황은 특히 다음 주에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11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신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연준의 어쨌든 금리 정책 스탠스가 좀 바뀔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바뀔 거라는 것 자체가 워낙 강력한 재료다. 그래서 웬만하게 큰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시장이 오히려 이제는 좀 추세를 전환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시점이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런 예상과 다르게 연준의 기대치와 다르게 죄송합니다. 연준의 기대치가 아니죠. 시장의 기대치와 다르게 만약에 연준이 뭐 이 금리 인상 속도 늦추는 게 없다라고 하면 이거 뭐 뒤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때는 완벽하게 그러니까 하락이 아주 강력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대세 하락은 없다라는 쪽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를 드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연준이 속도 조절 여전히 안 할 거야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대세 상승 지금 이제 이 하락세가 가속도가 붙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황과 관련된 부분은 좀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일단 먼저 지난 주말 금요일 날 마감한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우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다우가 흐름이 좋죠.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또 많이 전통 산업들이 많이 또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전통 산업들의 기업 실적은 상당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의 흐름이 좋았고요. 어제 다우가 더 좋았던 건 물론 이제 다른 것 전통 기업들도 좋긴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애플이죠. 예, 애플이 또 이제 급등하면서 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고요. S&P 500 역시도 애플의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지금 4천선을 보내 만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은 그동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죽을 쓰면서 상대적으로 못 갔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애플도 있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급락을 하긴 했지만 애플이 어찌 보면 거의 다 막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 시황이 반등이 나오는 것부터 일단은 제가 해석을 해드려야지 앞으로 뒤에 제가 설명드릴 것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어제의 반등을 너무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반등을.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면 아니 그래도 생각보다 애플이 뭔가가 있으니까 많이 반등 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알파벳 이런 애들 다 올라가긴 했지만 중요한 건 애플의 급등의 이유가 실적이 다른 애들보다는 생각보다는 선방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만약에 강달러만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았다면 실적은 괜찮았다라는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7% 이상의 급등을 땡길 만한 이유일까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다음 주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숏, 아이고, 예, 이 글씨가 잘 안 됐어요. 숏이나 왜 이래? 잠시만요. 다시. 예, 요거는 그러니까 숏 쪽에 있는 애들이나 롱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급락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숏 입장에서는 급등에 대한 우려감도 있어요. 왜? FOMC에서 여기서 뭔가 자칫 뭔가 한번 발언이 어쨌든 좀 중요한 발언이 나와버리면 얼마든지 위로 아래로든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애플의 실적이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나왔으면 그냥 제가 보기 시원하게 밀었을 건데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 구간에서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만약에 FOMC 회의에서 뭔가 하나 피봇에 뭐 냄새라도 풍기면 이거 급등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매도를 공매도를 쳐놨던 애들이 이건 쇼커버를 한 거죠. 쇼커버를 하면서 이제 쫙 끌어올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이 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같이 이렇게 들어 올려졌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 특별하게 이거 그러니까 금요일장의 분위기만 가지고 야 이제 시장은 완전히 좋아졌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변화된 건 없어요. 뉴욕 증시가 그렇게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채 10년물 국채는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거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금리가 올랐다라는 거죠. 국채 금리는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올랐어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금요일 날.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화 역시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아주 큰 변화,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해서 뭔가가 큰 확실한 뭔가가 나와서 변화 준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단순 수급적인 요인에 그러니까 인해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길게 가지 않습니다. 길게 가지 않고 이거를 막 엄청나게 큰 의미 부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FOMC 앞두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일단은 쇼 쳤던 애들이 일단 좀 청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시장에서 이번 11월 FOMC 회의 결과를 굉장히 주목한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번 11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이제 드디어 하락을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연말 산타 랠리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뭐 중간중간 흔들림은 있겠지만 추세적인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이었다면 이제 이걸 돌려서 상방 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시장이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기대하고 있는 이 연준의 금리 속도 조절, 이거와 기대와 달리 연준이 아니야 임마 아직 멀었어, 왜 지금 너 또 왜 또 설레발을 떨어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더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건데 이 하락의 속도 각도를 더 깊이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더 폭락이 가능하겠죠. 왜 이렇게 이야기 드리냐면 지금 앞으로 제가 이제 이 나올 이야기를 드릴 그 재료들이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찌 보면 시장이 좀 설레발을 몇 번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랑은 좀 달라요. 그때는 막연한 기대감이었어요. 실제로 연준이 뭔가를 제스처를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시장에 어찌 보면 그냥 짝사랑, 그 다음에 시장이 그냥 혼자 김칫국을 마신 거라면 이번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거를 왜 네가 그랬어? 네가 금리 인하한 피복한 할 것처럼 보였잖아 라고 말해버리면 이거는 마치 옛날은 스토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연준이 굉장히 시그널을 많이 줬어.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그 썸을 탈만하게 시장이 연준에게 약간 썸을 타게 만들어 줬거든요. 분명히 뉘앙스를 띄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언제? 라고 해버리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비했던, 그러니까 이전에 실망했던 것보다 이번에 만약에 실망을 하면 굉장히 크게 실망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연준의 신뢰도마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낙폭이 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도 지금 현재는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연준이 이번 11월 FOMC 회의에서 최소한 피봇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금리를 뭐 인상을 안 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인하하는 건 없다. 하지만 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의 한 95%. 시장 생각은 뭐 페드와치를 보면 한 80%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시장 생각보다는 조금 더 높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75bp는 당연합니다. 예, 이거는 이것까지도 바라지. 이것까지 만약에 50bp 할 거라 하면 이건 진짜 이거는 욕심이지, 욕심.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11월이 75bp를 올릴 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1월에 50bp를 올릴 거라는 기대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10% 미만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만약에 이런데 혹시라도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페드가 이거를 좀 낮춰준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 50bp 인상으로 하죠. 그러면 시장이 진짜 난리 납니다. 그건 그냥 폭등각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신 어쨌든 75bp는 이건 변수가 아니고 상수입니다. 상수. 75bp 인상은 이건 상수라고 보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12월이죠. 12월. 12월에
50bp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1분기죠. 이거 내년 그러니까 1분기 하면 2월이라 봐야 되겠죠. 2월 FMCA 2월에 25bp를 하는 거가 일단은 시장의 예상이에요. 요 정도만 하더라도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라고 인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상은 75, 75, 그 다음에 여차에서 25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였으니까 확실하게 한 번 정도는 조금 설정 늦춘다는 거. 또 하나는 11월 달에 75를 하고 12월에 50bp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11월 금리 인상의 피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더 올리기도 할 거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리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피크는 11월이 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시장은 언제나 킹 반영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주가가 가격대가 지금 12월에도 75bp 인상을 하고 내년 2월 달에도 25bp를 인상을 한다라는 걸 전제해서 지금 가격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조금만 늦춰준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형성됐던 그러니까 이 10월 달에 형성됐던 이 저점은 확실한 그러니까 명확한 바닥이라고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 정도만 해주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안도를 할 수 있겠죠. 추세적인 하락은 안 나올 겁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추세 막 반등 계속 쭉쭉쭉 급등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박스권이라도 행보해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 그냥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조금 해볼 만한 여지는 생기거든요. 추세 하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최소한 종목장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것만 하더라도 참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의 11월 달 FOMC 회의의 예상은 75bp는 이거는 뭐 그냥 상수고 이제 12월에 금리 인상 속도를 그러니까 50bp를 할 건지 아니면 그리고 또 거기 조금 더 나가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인상을 안 할 건지 올해로 마지막이 건지 요거에 대한 뉘앙스를 띄워주는 것만으로도 시장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전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과 관련된 부분도 여러 번 나왔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진짜 막연한 시장의 기대감이었어요. 연준은 단 한 번 또 이 시간에 절대로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인상 속도를 늦춘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그널 자체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오롯이 그냥 짝사랑이었다면 이거는 좀 다르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시장이 그러니까 일단 재무부가 움직였죠. 이거는 제가 이야기 드렸죠. 옐런 재무장관이 미 국제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요거는 앞전에도 제가 영상을 많이 찍어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제 영상은 참고 안 하시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됐으니까 지금 제 시향을 지금까지 이거 쭉 보고 계신다면 충분히 그 정도는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 국제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불안하다 보니까 미 재무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실질적인 바이백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SLR 규제 완화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근데 이렇게 재무부가 움직였다는 것 자체는 실제로 미국 국채시장이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연준은 그 고용 안정과 그다음에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가 가장 큰 이제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선행돼야 되는 거 이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금융 시스템을 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안정이 일단은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정된 상태에서 물가도 잡고 그다음 고용도 이제 안정화시키는 거지. 금융 시스템을 박살내놓고 이걸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안전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미국채 시장이 흔들리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는 이거는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그다음에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연준이 바로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는 연준이 뭔가 이렇게 행동에 나설 만한 명분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명분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 재무부가 이런 걸 움직임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이거잖아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 이 기자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사를 쓴 거죠. 최근에 이제 반등이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이 시장이 기대를 한 거죠. 요 기사 하나죠. 요 기사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요거 올리면서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이 닉 티밀하우스 기자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연핵관입니다. 그냥 연준의 어찌 보면 연준의
연준의 약간 그 비공식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항상 연준이 정책적인 변화를 가질 때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쓰는 기사는 사실상 연준의 말이다, 파월의 말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기사가 없었다면 연준에 대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안 했을 겁니다, 시장이. 근데 여기까지 나왔어. 지금까지 닉 티메라우스 기자를 통해서 연준의 정책적인 어찌 보면 이 선행적인 부분을 많이 시장은 봐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연준의 말이다, 연준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연준이 여기서 아닌데, 야 이건 그냥 기사지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럼 신뢰도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연준에 대한 시장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해와놓고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아닌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진짜 이제 신뢰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흘러나온 얘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최근에는 은행 상원위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상원 은행위에서 계속 지금 파월에 압박을 주고 있잖아요, 연준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아까 기사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인플레 억제만큼 고용에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뭐 이런 말하면 좀 웃기긴 한 게 지금 뭐 고용 잘 되고 있긴 하거든요. 잘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야, 금리 인상 속도 너무 높이지 마라는 거죠. 그걸 지금 이제 계속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연준은 독립적인 구간이고 어떤 이는 사실 뭐 미국 행정부보다는 미국을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연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아시겠지만 주식도 상장 회사고 그 다음에 이 연준은 국가기관이 아니죠. 우리나라 한국은행 뭐 이런 것처럼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모건 스탠리나 예전에 록펠러 이 계열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JP 모건부터 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출자를 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달러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튼 달러 패권 뭐 통화권을 어찌 보면 발권력을 자기들이 좀 장악해서 조금 더 뭔가 더 해먹기 위한 뭐 그렇게 보시다가 이제 점점 이게 이제 역할을 크게 하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중앙 은행화가 된 건데 어찌 되었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에는 연준 의장의 뭐 이런 그 거취를 좌우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이 행정 그러니까 의회에서 특히 이 상원 쪽이 굉장히 이제 강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을 의장을 임명하고 하는 것도 다 이 그러니까 상원은행에서 다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매우 중요하고 이게 또 정부의 입김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김입니다. 지금 현재 집권 여당, 그 다음에 이 백악관의 입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이 파월이 계속 버티기는 힘들 겁니다. 버티기는 힘들 거고. 근데 이것도 명분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명분이 있잖아요.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각종 이제 선행성 지표들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 뭐 특히 제가 또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이것도 워낙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지금 현재 계속 빠지고 있고 선행성과 관련된 부분, 고용과 관련된 부분도 제가 이 라디오에서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예전에 고용이 굉장히 타이트했던 건 고용시장에, 그러니까 소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것도 있어요. 유가도 많이 올랐던 거.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 중에 그러니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였습니다. 물론 공급망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가수요라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수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쓰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잡아두는 거죠. 미리 잡아두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유럽 내에 그 에너지 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휘발유, 가솔린을 지금 주유를 못 한다고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프랑스 내에 이 가솔린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계속 이제 이게 올라갈 것 같고 뭐 여름 되면 뭐 에너지 문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쟁여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안 필요한데 자꾸만 쟁여놓다 보니까 지금 당장 없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마스크 대란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공급난에 문제가 맞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막 사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이런 이 판매업자들이 물량을 있는 걸 안 풀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상 가수요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풀리고 나면 완전히 떨어지는 거 어떻게 가격도 거의 뭐 똥값처럼 완전 쫙 떨어지는 것처럼
어쨌든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이 내구재 쪽이라든지 이런 재화 쪽에 가수요도 있었지만 사실 지금 서비스업을 올리고 있는 임금 관련 부분도 고용 관련 부분도 가수요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팬데믹으로 지내가면서 특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원래도 이제 이런 속도로 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 그 뭐 클라우드 시장,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 관련 이런 시장이 큰 속도가 원래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팬데믹으로 맞으면서 실제로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사업으로 행해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게 투자가 되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원래도 속도가 이랬는데, 이렇게 갔는데 이게 팬데믹으로 맞으면서 이게 속도가 이렇게 가팔라져 버리니까 기업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던 거예요. 이쪽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충원을. 그러다 보니까 당장 터져서 여기도 필요하다, 막 개발자 필요하다, 엔지니어 필요하다, 막 뭐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다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 근데 앞으로 한 3년 후에는 필요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그때 가서 기다리면 다른 애들이 다 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고용을 다 해놓는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원래는 안 필요하지만 일단은 야 와서 돈 줄 테니까 와서 일단 뭐 이게 좀 지금부터 좀 배운다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이라고 해서 미리 당장이 필요하지 않은 인원을 미리 땡겼어요. 미리 고용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인력난이 굉장히 심화됐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 요즘에 빅테크 기업들을 많이 자르잖아요. 뭐 트위터부터 해가지고 뭐 구글 뭐 할 것 없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점점 뭐 테슬라 뭐 이런 애들 줄줄줄줄줄 지금 계속 이제 감원을 하고 있잖아요. 감원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가수요를 해놨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뽑을 이유는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경기도 좀 침체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좀 이 핵심 인력들은 여전히 부족하긴 하겠죠. 그 핵심 인력에 대한 부분을 빼진 않겠지만 그 밑에 단으로 가면서 좀 많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뽑아놨던 인력들 같은 경우는 좀 다시 해고를 지금 시키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시간차를 두고 결국은 고용에 어찌 보면 좀 이 수급적인 수요와 공급을 좀 편하게 만들어 줄 거다. 균형 있게 만들어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뭐 주택 가격 지표로도 그렇고요. 주택 관련 부분도 지금 현재는 굉장히 또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임대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레깅이 깁니다. 긴 지표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추세는 꺾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도 꺾이는 과정에서 뭐 굳이 고집을 부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파월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연준이라는 거 FMCA는 결국에는 뭐 지역 연은 총재들이라든지 많은 이사들 그래서 총 한 12명이 와서 이거에 대한 합의인 거지 뭐 파월이장 한 사람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건 또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건 결국은 역사의 이름을 남는 거는 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지금 요즘에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뭐 볼커라든지 그린스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벤버네키는 조금 우리가 이제 좀 앞전이니까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이제 좀 잘 못했던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아서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 누가 연준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지역연은 총재였고 누가 그때 그런 결정에 보팅 멤버로 있었는지는 기억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 통화정책과 관련된 책임은 파월 의장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드의 의장이 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물론 한 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의장의 생각을 나머지 지역 연은 총재들이라든지 이사들이 좀 받쳐주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너무 아니면 아니겠지만 따라가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조에 맞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파월이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또 파월의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압박도 받고 있는 것도 확실하게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을 조금은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블라드 총재의 발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블라드 총재가 아무래도 연준 내에서 굉장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선행성을 띠는 인물인데 이분도 이야기했잖아요. 5%까지 필요 없다. 내년에 금리 인상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최근 발언에서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것 자체도 연준 내의 기조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BOC 그러니까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현재는 더 높습니다. 예, 더 높은 국가고요. 그리고 미국과 그 캐나다와의 무역 관계를 감안했을 때 상당히, 그러니까 미국과 관련된 경제적인 부분, 특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캐나다 쪽에서 물가가 막 가파르게 오를 때 이걸 결국 여기서 만들어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의 물가를 좀 받쳐서 올리는 경향이 있고요. 또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물가가, 캐나다 쪽에서 만약에 물가가 떨어지면 미국에서 또 수입하는 물가가 좀 싸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캐나다가 미국에, 그리고 이제 아주 가깝고 사실 인력 교류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에 어찌 보면 약간 그 카나리아, 물가를 봤을 때 약간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 관련 부분도 캐나다 중앙은행이 미국 연준보다 조금은 더, 그러니까 연준이 이만큼 올릴 것 같으면 조금 더 올리고, 연준이 이만큼 떨어질 것 같으면 조금 더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민감도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글로벌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원빅을 한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때 뭐 그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처음에 밟을 때, 그때 당시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죠. 75bp. 근데 이때 캐나다 중앙은행은 1%를 올렸어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굉장히 연준의 정책에 좀 선행성을 띠고 금리 정책을 취하는데, BOC가 이번에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75bp 인상하지 않고 50bp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라 보시면 돼요. 요거. 캐나다의 CPI가 좀 잡히고 있거든요, 지금 물가가. 그럼 이거는 시간차를 두고 미국 물가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걸 보면, 그러면 미국 역시도 조만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엔 제가 보기에는 꽤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다만 이전에는 진짜 어찌 보면 시장 혼자의 짝사랑이었다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스토킹이었다면 지금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진짜 연준이 만약에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해버리면 이건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미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연준에 대한 신뢰도를 분명히 잃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생각하기는 싫지만 나스닥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되면 9,000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9,000도 볼 수 있다. 왜냐면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기대감을 실컷 심어주고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당장이 믿지 않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연준의 어쨌든 정책에 선행하지 않고 결국에는 결과를 보고 나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아무래도 어찌 보면 시장이, 예를 들어 그럼 연준이 진짜로 이제 CPI가 꺾이고 물가가 잡혀서 진짜로 피봇을 한다고 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래? 아니 그럼 해. 말로 떠지지 말고 너희가 실제로 결정을 해. 이런 거니까.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또 상당히 걸릴 거 아니야. 눈으로 확인하는 것까지 보려면. 그렇다면 시장은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신뢰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훼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신뢰도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앞서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요. 이때 제가 이제 원래 서머랠리 있을 것 같다라고 했던 시점, 실제로 서머랠리가 나왔죠. 만약 여기서 11월 FMCA가 잘 마무리가 된다면 이때 서머랠리가 만들었던 이 고점, 나스닥 기준입니다. 13,000이 되겠죠. 이때까지는 산타랠리를 동반한 랠리가 나오면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1월 FMCA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시장이 급등한다고 해서 당장에 현금 확보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롱돌이야 쇼충이들의 지금 싸움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세론자도 엄청나게 많이 하죠. 이번에 반등 나오면 무조건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괜히 그렇게 하면 저는 물량 뺏긴다고 봅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개인들 다 팔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결국 물량 뺏기는 거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연준이 정말 시장의 기대치를 배신하면 그때는 우리도 팔아야 돼요. 그때 손절을 하서라도 다시 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어설프게 물량을 뺏기지 마세요. 뺏기더라도 최소한 나스닥 13,000까지 가는 걸 확인하고 뺏기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다음에 다시 오면 저는, 물론 여기서 만약에 뭐 한 예를 들어 12,000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눌린다 하더라도 저는 생각에 여기서 형성됐던 1,500에 대한 지지력은 지지력은 지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요 저점.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물량 털리지 마시라는 거. 지금까지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해오셨잖아요. 괜히 지금까지 버텼는데 마지막 고비를 못 넘겨가지고 물량이 다 털리면 올라갈 때 더 헛헛해요. 더 이거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졌잖아. 그게 괜찮아.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남들 버티고 버텨가지고 그나마 다시 올라와서 야 요즘에 그래도 야 옛날에 마이너스 70%인데 그래도 이제 마이너스 30%까지 아직도 많지만 야 그래도 되게 많이 회복됐다라고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야 나 그때 다 팔았는데 나 지금 없는데 지금이나 들어갈까? 이미 원금 다 쪼그라들었는데 절대로 그럴 제가 절대 그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잘못을 범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이번에 진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13,000까지 일단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우리 캐시메이커를 구독하고 계속 보세요. 제가 계속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변화가 생기면 제가 시황에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좀 더 자세한 건 오늘 저녁 9시 반에 또 스트리밍이 있으니까 라이브가 있으니까 그것도 라이브에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